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2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강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선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용선계약은 크게 제1절에서 부정기 화물 운송과 용선계약, 제2절에서 용선계약의 체결과 표준계약 서식, 제3절에서 항해 용선계약, 제4절에서 정기 용선계약의 순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은 제2절 용선계약의 체결과 표준계약 서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의 용선계약의 체결과 표준계약 서식에서는 첫째 청약과 승낙, 두 번째 용선계약의 성립 요건, 세 번째 표준용선계약의 순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용선계약에 있어서도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모든 운송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계품 운송계약의 경우에는 일대 다수의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실제로는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드물고 용선계약서 뒷면 약관에 있는 운송약관을 이용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완전한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그 내용이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운송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될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품 운송 계약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통 계약 약관을 이용한다고 보고 부합계약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상법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 같은 국제 협약에서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운송인의 책임을 일정한 그 한도 이상, 그 책임 한도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보다 책임을 더 가볍게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품 운송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자유 원칙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이 배 한 척을 통째로 일정 기간 동안 또는 그 한 항해 또는 왕복 항해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화주와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거나 또는 이러한 선박을 통째로 임차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계약의 형태에 속하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 뿐만 아니라 화주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누가 더 우월하다 또 열악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선박도 하나의 운송 서비스 기관에 대해서 이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계약의 조건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선계약은 완전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그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계약의 방식이나 계약의 내용에 있어서 강행법규에 의한 계약 방식이나 당사자 의사의 제한이 없다. 완전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선계약이 아무리 완전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매번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당사자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그 합의를 해서 계약서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주로 이제 용선 서비스가 이용되는 화물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그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선주가 주도하는 시장 또는 화주가 주도하는 용선 시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용선 시장에서 통용되는 시장마다의 표준계약 서식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이것을 사용해서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특정 형식의 용선계약 서식을 채용할 것에 합의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용선계약 서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보통 아니고 각각의 개별적인 계약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용선계약 서식에 조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이러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된 계약 서식은 무역, 화물 관련 당사자 등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요소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데요. 어떠한 용선계약 서식을 채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해 용선계약이 체결되는 시장이 어느 곳인가, 또는 당해 운송시장이 선주가 주도하는 시장인가 아니면 용선자가 주도하는 시장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즉, 그 시장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의 주도 세력이나 주도하는 화물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그 선주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만든 표준 계약 서식은 아무래도 선주 중심으로 좀 유리하게 서식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면은, 용선자가 주도하는 시장은 주로 이제 그 화물이 생성되는 시장인데, 이런 경우에는 용선자에게 좀 유리하게, 화주에게 좀 유리하게 계약 서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해 용선 계약 서식은 이런 빔코에서 만들어 놓은 항해 용선 계약 서식인데요. 이 서식은 뭐 대체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각 칸에다가 이제 채워넣는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용선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그 체결 과정은 뭐 모든 계약 계약에 있어서 거의 유사합니다만은, 용선 계약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약의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완전한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장별로, 용선 시장별로 표준 계약 서식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 표준 계약 서식을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러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용선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약과 승낙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약은 용선계약 체결을 위해서 용선자가 희망 선복, 선박의 속력, 선박 형태, 항로, 이용 항만, 용선계약의 종류, 운송할 화물의 종류, 선박의 등기 등록 상태, 성량률 범위 등을 명시하여 용선 중개인이나 선주에게 인콰이어리, 즉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조회를 하게 되면요, 조회에 대하여 선주가 화주에게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정 청약, firm offer를 하게 됩니다. 즉, 내 선박이 이러한 그 사양에 해당이 되는데 계약하겠느냐, 원하면은 계약을 하겠다 하는 이제 다시 카운터 청약에 오퍼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청약 과정을 여러 번 주고받게 됩니다. 주고받던 이후에 화주가 최종적으로 그 선주가 그 확정 청약한 것을 승낙하게 되면은, 픽스처 노트라고 하는 것, 즉 성약각서로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이러한 그 성약각서를 교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정식 계약서는 아니지만은 어떤 표준 용선 계약 서식을 채택하고 이 선박의 사양은 어떻고 계약 조건은 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것을 이제 그 계략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 성약각서에 자세히 기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성약각서의 근거에서 결국 용선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성약각서가 얼마만큼 작성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약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약률은 당시의 선복 수급 상황, 또 세계 경제 동향, 선박 형태, 용선기간, 용선에 따른 선박 비용, 선박 명세, 운임 지수의 적용 방식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어쨌든 이 성약각서가 작성이 되면 용선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선계약은 전형적으로 계약 방식이 자유로운 계약이라고 했고요. 따라서 굳이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 하는 법적인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용선계약이라는 것은 배 한 척 전체를 이용하거나 한 항해, 두 항해, 또는 뭐 1년, 2년, 10년, 뭐 20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계약의 그 무게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법적으로는 서면 계약을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은
대부분 서명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성약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선주, 용선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용선계약의 제반 조건을 서신이나 전신문 등으로 합의를 하게 되고요. 합의된 사항을 우리가 픽스처, 즉 성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약은 결국 계약의 체결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이 있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별도 합의가 있다면 이것을 성약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단서가 없다면 당연히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서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낙성계약이다. 용성계약은 즉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것은요. 이게 상당히 이제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픽스처 노트, 성약각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용성계약서, 표준계약 서식이 이제 앞에서 제가 그 빔코의 표준계약 서식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 서식은 요 외에도 이제 뒷면에 계약 조건이 여러 가지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선박을 이용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항해 용성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는 뭐 선박의 재원, 그 다음 화물, 뭐 선적항, 양육항, 선적과 양육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용성계약 서식을 사용하고 그 서식 중에서 어떤 내용, 몇 조를 뭐 어떻게 수정한다든지 뭐 삭제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여기 없는 조항 어떤 것을 첨가하겠다는 것을 여기다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굳이 이 픽스처 노트에다가 표준 용성계약 서식을 다 이렇게 첨부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서식의 내용을 어떻게 변경하고 어떻게 채용을 하고 어떻게 삭제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픽스처 노트가 작성되면은 특별히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용성계약서의 서명 전 성약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당사자가 합의 결과를 정식 문서인 용성계약서로 남기고자 할 경우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전의 합의사항을 단순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작성하여 서명할 때까지는 성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또는 유효하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계약 성약의 근거자료를 증빙서류로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는 것인지 뭐 여러가지 그 해석상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성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되고요. 서명 전까지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subject clause, 즉 단서조항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성약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이런 성약각서에 이러한 내용을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면 이것으로 정식 그 표준 용성 계약 서식에 별도로 이렇게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용성계약서의 정식 작성 및 서명 전까지 성약을 유보하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조항들로는 subject to open, subject to contract, subject to tender, subject to government permission, subject to shipper's approval, subject to stamp, subject to details, subject to local alteration 뭐 이런 식의 조건이 붙는데요. subject to open은 미성약 조건으로 이게 체결된 것이 아니다. 이런 조건을 일단 계략적인 합의를 해놨다 이런 것이고요. subject to contract는 계약서 작성을 정식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성약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subject to tender는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subject to government permission 이 화물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그 허가가 나지 않으면은 그 용성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정부 허가를 조건으로 또 subject to shipper's approval 화주 승인을 조건으로
subject to stem, 선적 일자의 화물이 준비될 것을 조건으로, subject to details, 주요 사항을 부속 서류 첨부하는 조건으로, subject to local alteration, 조건 변경을 수용하기로 한다는 조건, 이런 것을 이제 붙이는 것이죠. 다음은 용성계약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요건은 일반적으로 용성계약의 성립 요건도 계약의 성립 요건은 일반적인 내용과 같습니다만은 이 합의가 있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합의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청약 오퍼라는 것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곧 계약을 성립시킨다고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얘기합니다. 또 청약의 존속 중에 승낙이 있으면 계약은 곧바로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 성약 과정에서 착오, 사기, 부실 표시와 같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용성계약은 낙성 분료식 계약인데요. 이 영국에서는 18세기까지는 용성계약의 체결에 날인증서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초부터는 날인증서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서면만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이후 다시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서면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계약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이 판례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오늘날은 영국법상으로도 용성계약은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법과 한국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당연히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날인증서 deed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 영국에서 양피나 종이에 쓰인 서면 위에 서명하고 날인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증서, 즉 일종의 이제 서식이 되는데요. 이러한 그 증서를 날인증서라고 합니다. 단순히 법률 행위의 증거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특별한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날인증서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 요식증권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낙성분료식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낙성분료식 계약이라면 결국 구두계약도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성계약은 계약 자유원칙이 완전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두계약으로도 성립이 되는데 앞에 설명드렸듯이 계약의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책임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두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성약각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과정에 보면은 청약을 할 때 오픈노트 같은 청약서를 주고받고 하겠죠. 또 어떤 형식이든 용성계약으로 합의된 내용만 있으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이 되는데, 다만 그 subject to contract, 즉 단서조항이 조회 단계에서 인콰이어리 단계에서 오간 경우에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표준 용성 계약 서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시장과 표준 용성계약 서식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요. 용성계약은 분료식 계약이기 때문에 구두계약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서면계약을 표준계약 서식을 보통 채용해서 서면계약을 체결하겠지만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구두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만 있으면 계약의 효력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용선시장에서는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비한 그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을 기재한 성약각서, 즉 픽스처 노트를 기초로 해서 용성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용선시장에서 사용되는 표준 용성계약 서식을 보통 채택해서 이것을 작성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볼틱 해운동맹의 표준 서식을 세계적으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펜하겐에 위치한 볼틱 국제 해운동맹이 표준 용성계약 서식을 주도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운동맹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성되는 용성계약 서식은 선주에게 불리하지 않게 작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특정 화물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 서식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볼틱 국제해운동맹이라는 것은 선조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한 북유럽 해운동맹인데요. 방대한 선박 중개인 회원과 용선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동맹은 선박에 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회원국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데요. 결국 그 세계 해운계에서 특히 용선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해운단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용선계약의 표준계약 서식은 시장 지배력이 강한 화주의 독자적인 표준계약 서식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이런 볼틱 해운동맹과 같이 그 해운계가 주도하는 이러한 용선계약 서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화주의 독자적인 표준 용선계약 서식으로는요, 뉴욕 생산물 거래소, 즉 이러한 그 생산물 거래에서 사용하는 이런 생산물 거래소와 같은 국제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표준 계약 서식, 또 엑슨사와 같은 시장 지배력이 강한 화주, 이 엑슨사는 세계적인 규모의 그 정유사인데요. 이러한 이제 정유 시장에서 유조선에 대한 표준 용선 계약 서식을 보통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아주 강력한 화주들이 독자적인 표준 용선 계약 서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형 선박회사와 화주는 그들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용선 계약 서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와 같이 많은데요. 추가 조건이 표준 용선 계약 서식에 삽입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새로운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인쇄된 문서의 삭제와 수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수정 조항이 빠짐없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정 없이 표준 용선 계약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빔코에서 뭐 여러가지 표준 용선 계약 서식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선체 용선 계약 서식으로는 베어콘 2011, 20이 하나 빠져야 되겠네요. 또 바지 하이어 2008, 항해용선 계약 서식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젠콘 서식인데요. 젠콘 94, 또 빔 캠보이 2008, 시멘트 보이 2006, 게스 보이 2005, 헤비리프트 보이라는 서식이 있고요. 전기용선 계약 서식으로는 젠타임, 박스타임 2004, 서플라이 타임 2005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제 서식이 있고요. 이 표준계약 서식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 버전이 연도별로 이렇게 다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에 버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용선계약 관련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선계약 관련 서류로는 당사자들 간의 상업적, 법률적인 관계를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용선계약서와 선화증권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서류로는 선적예약서, 또 화물인도지시서, 본선수령증 등 여러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행정당국이 요구하는 서류로서 적하목록, 상업송장, 통관통지서 등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수많은 서류의 원본뿐만 아니라 부본이 발행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선화증권은 원본 세부와 몇 부의 부본이 발행되는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류 작성과 서류 작업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수출 업무는 보통 대규모의 사무 처리 부담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적 예약서라는 것은요, 이 부킹 노트 B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선사가 화주로부터 구두 또는 문서로 선적 예약을 받았을 때, 화물의 명세, 소요 컨테이너 수, 운송 조건 등을 기입하는 것인데요. 선적 예약 목록 작성 시의 데이터 및 컨테이너 수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화물 인도 지시서, 딜리버리 오더는 이 선주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본선의 선장 앞으로 발행된 서류의 하나로서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선사가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CFS 또는 CY 운영업자에게 화물 인도지서 소진에 한해서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비유통성 운송 서류라고 하겠습니다. 화물 인도는 선화증권 원본과 상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수화인으로부터 선화증권 원본을 제출받았을 때 선사가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발행하고 수화인은 이것을 CFS 또는 CY 운영업자에게 제시하고 화물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음 본선 수령증, 처음 수업을 할 때 설명을 드렸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화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1등 항해사가 선장을 대신하여 선사에서 발행한 선적 지시서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령한 다음 선착 내에 화물을 적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화물을 수령한 증거로서 검수인의 탈리시트에 의하여 본선이 발행하는 수정증서입니다. 이 비굴 안에 적재 화물의 외관상 하자에 대한 기재가 있는 것을 파울 본선 수령증이라고 하고요. 외관상 하자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것을 크린 본선 수령증이라고 합니다. 파울 본선 수령증을 선사에 제시하면 이것에 의하여 파울 선화증권이 발행되는데 신용장 거래의 경우 이러한 불완전한 선화증권은 은행에서 수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용선과 운송, 선적 절차상의 서류 절차를 보면 이것은 이제 용선 계약일 때, 정기선 운송일 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운송 주선 계약을 하면은 국제 규칙에 따라서 이런 매매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제 운송물의 인도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해상 요건을 충족해서 용선 계약이 체결되면은 용선 계약서에 선주와 용선자가 서명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선장이 서명한 선화증권을 발행하고 이 메이트 리시트는 이제 적하 담당 사관이 이제 발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적하 목록은 대리점에서 발행을 해서 이런 절차로 가져가면은 보트 노트가 발행이 되고 선화증권 대리점에서는 선적 확인, 또 이쪽 적하 대리점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러한 흐름도는 절차상 주요한 서류의 위치와 어떻게 서로 다른 서류들이 상호관계를 가지느냐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용선계약에 있어 선장은 모든 화물이 본선에 선적되었음을 확인했을 때 선화증권에 서명하고 선주는 보통 선불 운임 조건에 따라서 운임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전기선 운항에 있어서 선화증권은 기본적인 해상 운송 계약으로서 선적 계약서를 가지고 선적 당시 화물의 상태의 양을 기재한 본선 수령증상의 불변의 근거와 기초 검증에 따라 선장이나 전기선 대리점에 의해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선적 예약서와 선화증권의 관계에서는 전기선 운항에서는 동등한 서류로 볼 수가 있고요. 운송 계약의 조건에서는 선화증권 뒷면 약관의 이를 삽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적하 목록은 선적항 대리점에 의해 수집되고 발행되는 화물 목록으로서 이는 선주의 다각적인 조직과 외부적으로는 관계당국, 대리점 및 항만 서비스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일부 사본은 선주의 내부적인 사용을 위해 운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용선자 송화인의 일반과 선주, 전기선 운항자의 다른 일반 간의 해상 운송에 대한 상호 협약이 용선계약서 또는 선적 예약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선화증권은 화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선적하기 위해서 화물을 수령했고 해상 운송에 대한 이러한 합의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상 용선계약에 대한 두 번째, 용선계약의 주로 이제 체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강의에서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을 해 보시고요. 첫째, 계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에서 부합계약성과 계약자의 원칙을 구분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선계약에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식의 종류를 한 10가지씩 열거해 봅시다. 용선계약에서 성약각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효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좀 알아보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